역사 속 거대한 금융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천재 물리학자 뉴턴도 피하지 못했던 1720년 남해회사의 버블 사건입니다. 82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720년 딱 1년 만에 남해회사 주식이 폭등한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 그리고 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남해회사 버블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바보들의 맹목적인 도박 또는 광기라거나 역사상 최초의 폰지 사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세기 초 영국. 온 나라가 남해회사라는 주식 하나에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귀족은 물론이고 하인까지.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사고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나 영원한 파티는 없다고 하잖아요. 갑작스런 폭락과 함께 축제는 끝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서 영국 사회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남해회사 버블 사건의 클래식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영국 하원 의사록 원본부터 영란은행의 실제 주주명부 보관원장 그리고 레리 닐과 피터 가버 같은 현대 경제사학자들의 치밀한 피어리뷰 논문. 당시 런던과 암스테르담을 오갔던 환율 데이터 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면 대중에게 알려진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18세기 초 영국의 국가적인 상황을 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9년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등 기나긴 국제분쟁을 치르면서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거든요. 당시 영국의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경제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영국의 연간 국민소득의 약 80% 수준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국엔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국가 예산관리 시스템조차 없었죠. 주먹구구식으로 육군 따로 해군 따로 산발적으로 무담보 채권을 찍어내던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국가 신용도는 바닥을 쳤고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전쟁을 하느라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놓고 돌려막기조차 안 되는 파산 직전의 상태였던 겁니다. 1711년 당시 토리당의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할리는 휘그당이 장악하고 있던 잉글랜드 은행에 대항하고 급증하는 단기 부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존 블런트라는 인물과 함께 기발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남의 회사를 설립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배를 띄워서 신대륙과 무역하는 아주 평범한 상사 같지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이 회사의 진짜 목적은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은 껍데기였고 정부의 골칫거리인 부채를 회사 주식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만든 일종의 특수목적 기구, 즉 SPV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채권자들에게 당신들이 들고 있는 그 불안한 국가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 남의 회사의 주식을 줄게.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영국 정부는 빚 갚을 날짜를 미루는 대신 회사에 매년 일정한 이자를 주고 회사는 그걸 재원 삼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일종의 민관합작금융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 이자만으로는 대중의 뭉칫돈을 끌어모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열광시킬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눈을 멀게 할 아주 자극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아시엔토라는 노예무역 독점 권리였는데요. 스페인령 아메리카 대륙의 아프리카 노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무역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리 하나면 신대륙의 금은 보화가 런던 템스강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와 회사가 천문학적인 배당을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대중은 신대륙의 엄청난 부를 꿈꿨지만 현실은 철저한 허상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이전 200년간 막대한 수익을 낸 것으로 증명된 사업이었지만 남의 회사 이사회는 사실 노예 무역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허 회사들이 운영할 때 수익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결국 1714년 3월 26일에야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강력한 견제와 제재 때문에 남의 회사의 무역선은 1년에 고작 한 척만 입항이 허용되는 참담한 수준이었어요. 사실상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만 봐도 처음부터 실체보다 이미지로 설계된 금융사기에 가까웠던 것 아닐까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부분은 당시 투자자들이 수많은 생명이 짐짝처럼 거래되는 노예무역의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철저한 도덕적 불감증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 주식의 수익률에만 열광했던 초기 자본주의의 아주 어두운 단면을 엿볼 수 있죠. 그렇게 무역에서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남의 회사는 표면적으로 주가를 띄워서 장부를 맞추는 금융 조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기의 1720년, 남의 회사는 영국 금융사에 영원히 남을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영국에 남아있는 장단기 국가부채의 전체, 무려 3,150만 파운드를 전부 남의 회사 주식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의회에 제안합니다. 1720년 1월 22일 재무장관 존 에이슬라비가 의회에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의회는 충격으로 잠시 침묵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부채 900만 파운드도 감당이 안 되던 회사가 아예 국가빚 전체를 집어삼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야말로 고래를 삼키려는 새우였죠. 당연히 당시 영국의 막강한 국책 금융기관이었던 영란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의회를 등에 업고 두 거대 기관 사이에 피 튀기는 입찰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의 회사가 무리수를 둡니다. 이 입찰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 정부에 현금 750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성 입찰금을 내놓겠다고 베팅을 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녹색 장부가 등장합니다. 정치인들을 매수하기 위한 신종 뇌물수법으로 의원들에게 실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주식을 미리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만큼을 현금으로 쥐어주는 완벽한 무위험 거래였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거래였죠. 국왕의 최측근부터 재무장관까지 이 달콤한 장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정치권이 남의 회사 주가가 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한통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상 주식이라는 신종 뇌물로 영국 권력 핵심부 전체를 주가 상승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정경유착 구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뒤를 봐주니 과연 무서울 게 있었을까요? 결국 그 베팅 덕분에 남의 회사가 승리하긴 하는데 당장 무역 수익도 없는 회사가 그 어마어마한 현금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남의 회사 버블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간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나옵니다.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부채 출자 전환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아주 교묘한 수학적 꼼수가 숨어 있었거든요. 경쟁자였던 잉글랜드 은행은 국채와 주식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회사는 이 비율을 주식의 시장 가격에 연동시켜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제도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주식의 액면가가 주당 100파운드일 때 1000파운드를 남의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쳐보죠. 주가가 한 주당 100파운드일 때는 회사가 10주를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주당 500파운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단 2주만 발행해서 줘도 1000파운드치 빚을 갚은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발행하려고 했던 10주에서 2주만 썼으니까 8주가 남게 됩니다. 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오를수록 빚 갚는 데 쓰이는 주식 수는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빚을 갚고도 남게 되는 주식, 그걸 경제사학자들은 잉여주식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이렇게 절약한 잉여주식을 대중에게 아주 비싼 시장가로 팔아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50만 파운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부와 약속한 현금을 마련하려면 이 잉여주식을 비싸게 팔아 챙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즉, 남의 회사 경영진에게 주가 폭등은 그저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과 회사의 존망이 걸린 생존 필수 조건이었던 겁니다. 생존이 걸려있으니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띄워야만 했던 겁니다. 이 강력한 수익 엔진을 계속 돌리려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면 결국 정치권의 허락이나 묵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설계된 금융기계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판이 커집니다. 1720년 런던의 심장부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런던 금융의 중심지는 익스체인지 앨리라는 좁은 골목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조나단 커피하우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귀족, 상인, 평민할 것 없이 다들 뒤섞여서 정보를 나누고 주식을 거래했죠. 막 생겨나기 시작한 신문들은 매일같이 주가 소식을 퍼날랐고 남의 회사가 대박나는 걸 본 수백 개의 버블 회사들이 너도나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회사는 이 열기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을 더 질렀죠.
먼저 계약금 20%만 내면 주식을 살 수 있는 할부 제도를 도입했고요. 심지어는 회사 돈으로 투자자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그 돈으로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빚내서 빚을 더 내게 만들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끝없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낸 거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그 기반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했습니다. 결국 거품은 터지고 맙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거품을 터뜨린 방아쇠를 남의 회사가 직접 당겼다는 겁니다. 1720년 4월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여름 내내 올라서 7, 8월에 1000파운드를 넘기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9월에 들어서자마자 거짓말처럼 붕괴가 시작되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오죠?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배 가까이 폭등했다가 불과 한두 달 만에 그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말 숨막히는 그래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폭락을 일으킨 진짜 범인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름도 유명한 버블법이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자기들만 독점하겠다고 남의 회사는 로비를 통해 1720년 6월에 이른바 거품법으로 불리게 되는 기상천외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국왕의 허가 없이 세워진 주식회사는 전부 불법이다. 이러면서 중소형 경쟁사들의 씨를 말려버린 거죠. 심지어 8월에는 법무장관을 움직여서 요크빌딩 회사 같은 만만한 경쟁사들에게 영장을 발부하게 만듭니다. 불법이니까 문 닫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결국 이게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버립니다. 사법영장이 발부되자 불법으로 낙인 찍힌 중소형 회사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당시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대중들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 회사 저 회사에 문어발식으로 투자해둔 상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용미수를 꽉 채워서 투자했던 거였죠. 그런데 중소형 주식들이 폭락하니까 증권사에서 증거금 채워넣어라 하는 마진콜이 쏟아집니다. 현금이 급박해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지갑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남아있던 돈이 되는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죠. 그게 바로 남의 회사 주식이었습니다. 남의 회사가 경쟁자를 죽이려고 휘두른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주식의 대규모 투매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저 광기에 휩싸인 비이성적인 바보들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레리 닐과 피터 가버 같은 현대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치 탐색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미친 폭등장을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남의 회사는 평소에 거래하기조차 힘들었던 정부의 악성 국채를 런던 증권시장에서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변환해줬습니다. 이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거죠. 묶여있던 돈을 돌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국가부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실제로 영국의 국가 차입 금리는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남의 회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190만 파운드의 수입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장기 할인율 4%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무려 4천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내재 가치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덮어놓고 꿈과 희망에만 베팅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존하는 현금 흐름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평가한 결과였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였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내재된 옵션 가치입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 무역 독점권이나 향후 남의 회사가 따낼지도 모르는 국가조세 사업 등 아주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잠재 수익에 대한 베팅이었습니다. 즉, 복합콜 옵션의 성격으로 투자자들이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서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적지만 혹시 나중에 남미에서 금광이 터지거나 세금을 걷는 독점권까지 따내면 대박 아니야? 하는 그 엄청난 기대감에 사람들이 기꺼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했다는 뜻이죠. 일종의 비싼 로또 티켓을 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보가 극도로 부족했던 18세기 상황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었던 셈입니다. 다만 그들이 계산에 사용한 정보 자체가 정경유착 카르텔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모두가 광기에 휩쓸려 돈을 잃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앤카를로스와 레리 닐의 공동 주주명부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광란의 장에서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벌었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 집단은 전체적으로 돈을 잃었는데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고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주식 거래의 중심지였던 조나단 커피하우스나 익스체인지 앨리의 골목은 귀족부터 평민까지 온갖 찌라시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혼돈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여성들은 이런 객장에 직접 출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브로커 또는 은행을 통해 남의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제약이 여성 투자자들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매일 객장에서 남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걸 두 눈으로 보며 조바심에 충동적으로 단타 매매를 하던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두 번 거래에 그치는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요즘으로 치면 매일 트레이딩 앱창을 띄워놓고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보다 비밀번호 까먹고 앱을 삭제해둔 분들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현대의 투자 격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인 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의 이탈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1720년 4월 말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한 번에 런던으로 송금되었다는 기록은 당시 자본 유입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1720년 초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의 거품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파리에 영리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금과 은을 챙겨 런던으로 향합니다. 이 자금들은 남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데 투입되었고 주가를 300파운드대에서 500파운드 이상으로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즉 1720년 3월에서 5월 런던과 암스테르담 환율 데이터는 파운드화의 강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거품의 초기 및 중기 팽창이 영국 내부 자금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을 경유한 국제투기 자본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1720년 상반기까지 런던과 파리의 열풍을 관망하던 네덜란드에서도 6월부터 독자적인 투기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본토에서 고수익 투자 기회가 생기자 런던에 머물던 네덜란드 자본은 리스크가 커진 남의 회사에 더 이상 투자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죠. 실제로 런던 암스테르담 환율 장부를 분석해보면 런던 주가가 한창 고점을 찌르며 파티를 벌일 때 파운드와 가치는 오히려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1720년 여름 자본의 흐름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이미 6월부터 파운드화가 네덜란드 길더 대비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주가가 오르는데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상승분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자국 통화로 환전하여 탈출하고 있었다는 아주 결정적이고 차가운 증거였습니다. 레리 닐은 이를 킨들버거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합니다. 즉, 스마트 머니인 네덜란드 자본은 대중들이 광기에 취해 있을 때 이미 런던 시장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720년 가을 예고된 파국이 찾아옵니다. 1000파운드를 넘나들던 주가는 순식간에 190파운드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남의 회사는 영란은행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영란은행은 표면적으로는 지원을 약속하는 듯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소드 블레이드 은행의 지폐 인수를 거부합니다. 결국 남의 회사의 든든한 돈줄이었던 소드 블레이드 은행이 1720년 9월 24일 지불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시장은 완전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지죠. 거리엔 폭동 조짐이 일고 수많은 귀족 가문이 파산합니다. 하지만 가장 억울하고 참담했던 건 주식 근처엔 가본 적도 없는 서민층이었습니다. 신용경색으로 실물경제가 마비되었으니까요. 이 아수라장에 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며 영웅으로 등극한 인물이 있습니다. 훗날 영국의 초대 총리로 불리게 되는 로버트 월폴입니다. 역사책의 명재상으로 기록된 인물이자 대중의 광기를 꾸짖고 혼란을 수습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위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월폴이 대외적으로는 남의 회사 계획을 악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거품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719년 당시 스크리브너 겸 은행가였던 로버트 자콤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월폴의 개인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로버트 월폴은 거품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인 1719년부터 이미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월폴은 막대한 양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최고점에서 매도하여 거액을 챙겼다고 합니다. 남의 회사 법안이 논의되던 시점, 즉 그가 의회에서 사악한 원칙이라며 남의 회사 법안을 비난하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이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앞에서는 의회에 서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사기극입니다 하면서 멋지게 호통을 쳐놓고 뒤로는 본인의 대리인이자 유능한 은행가였던 로버트 자콤을 시켜서 엄청난 투기를 하고 있었죠. 월풀은 거품이 터지기 전 주식을 싹 팔아치워 천문학적인 차익을 현금으로 챙깁니다. 이 천문학적인 수익은 월폴의 노퍽 영지에 있던 호튼홀을 확장하고 갤러리를 짓는 결정적인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탐욕에 절어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구원자 행사를 한 거였죠. 그런 그가 권력을 잡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성난 군중의 폭동을 막기 위해 먼저 남의 회사 이사들의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녹색장부에 이름이 적힌 진짜 권력자들, 즉 뇌물을 듬뿍 받은 국왕의 측근 켄달 공작 부인이나 핵심 정치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보호하며 빼돌립니다. 월폴의 별명인 스크린 마스터 제너럴은 그가 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구사한 전략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실과 내각 핵심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멸과 핵심 증인의 도피를 방조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남의 회사의 캐셔이자 자금관리 책임자였던 로버트 나이트의 도피였죠. 나이트는 뇌물공여의 모든 세부사항이 적힌 녹색 장부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로버트 나이트는 1721년 1월 돌연 칼레를 거쳐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도피합니다. 이 부분에서 역사학자들은 월폴이나 내각의 고위 인사가 나이트의 도피를 묵인하거나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로버트 나이트가 사라짐으로써 고위층의 뇌물수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죠. 이후 나이트가 안트베르펜에서 체포되었을 때도 월폴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그의 송환을 지연시키거나 마쿠에서 협상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나이트는 영국으로 송환되지 않았고 파리에서 새로운 재산을 쌓으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1743년에야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실과 선덜랜드 등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원히 묻히게 되었어요. 월폴은 이 혼란을 지렛대 삼아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치공학의 끝판왕이었죠. 이 부분은 몇백 년이 지난 현대 정치 영역에서도 자주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이 조사의 마지막 반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보통 이렇게 거대한 버블을 일으킨 회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진은 감옥에 가고 회사는 상장 폐지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1720년에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남의 회사는 망해서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남의 회사는 무려 1853년 사건 발생 후 133년이 지나서야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아주 명예롭고 성공적으로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남의 회사 자본 자체가 영국의 거대한 국가 부채 그 자체였으니 영국 정부는 남의 회사를 파산시킬 수가 없었지요. 이 회사를 파산시키는 건 영국이라는 국가가 디폴트 즉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723년에 아주 혁신적인 자본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회사의 자본을 무역 리스크가 있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정부로부터 고정이자를 받아 주주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안전자산인 연금으로 정확히 반으로 쪼개버린 겁니다. 1723년 남의 회사는 약 3,800만 파운드의 국채를 보유했고 각 투자자는 보유분의 절반을 시장가로 결정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을 5년간 5%, 이후 4%의 영구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실 자산을 떼어내는 배드뱅크와 우량 자산만 남긴 굿뱅크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이후로 남의 회사는 원래 내세웠던 노예무역 같은 위험한 사업을 점차 축소하면서 1750년에 이르러 완전히 접었습니다. 대신 영국 정부의 부채를 조용히 관리하고 이자를 지급해주는 일종의 국채 전문 상장지수 펀드, 즉 ETF나 다름없는 아주 지루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 튼튼한 기구로 진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 금융의 심장부에서 그 지루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1853년 윌리엄 글래드스톤 재무장관의 재정개혁에 의해 마침내 최종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1854년 최종 청산 당시
영국 정부는 엄격하게 액면가인 100파운드만을 상환했지만 회사가 100년 넘게 차곡차곡 쌓아둔 잉여금과 보증기금이 더해지면서 남은 주주들은 100파운드당 약간의 수익이 더해진 금액을 배당받으며 문을 닫게 됩니다. 파산이 아니라 완벽한 임무 완수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회사의 간판은 내려갔지만 그들이 떠안고 있던 부채의 생명력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1853년에 회사가 폐지될 때 부채 원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영국 정부는 이 빚을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형태만 바꿔서 국가장부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부채는 1차 세계대전 시점에도 갚아지지 않은 채 윈스턴 처칠 재무장관에 의해 다른 전쟁 빚들과 묶여 또다시 차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의 회사 버블에서 비롯된 이 지독한 부채의 마지막 꼬리표를 끊어낸 것은 무려 295년이 지난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초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남아있던 영구채를 모두 상환하면서 마침내 부채가 완전한 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영국은 300년 가까이 이 빚을 끌고 갔을까요? 여기서 국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가 증명됩니다. 국가는 디폴트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빚을 영구채로 묶어둔 뒤 수백 년간의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실질 가치를 알아서 녹여버리도록 방치한 겁니다. 1720년에는 큰 금액이었던 100파운드가 2015년에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가치로 전락했으니까요. 명목 부채는 살아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실질 가치를 295년에 걸쳐 서서히 녹여낸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거대한 전쟁 빚은 300년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마법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의 회사 거품 사건은 단순한 투기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가 빚을 은폐하고 돌려막기 위해 고안한 치밀한 꼼수였고 그 청구서는 오직 투자자들의 희생으로 마무리된 완벽한 금융공학이었습니다. 남의 회사 버블 사건은 대중의 단순하고 어리석은 탐욕이 만든 가십거리 해프닝이 아닙니다. 전쟁 빚을 은폐하고 돌려막기 위해 국가가 고안한 치밀한 꼼수였죠. 국가는 전혀 손해보는 게 없는 장사였고 그 피해는 오직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에 연동시켜 폭등을 강제한 치명적인 금융공학의 결함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 혁신을 핑계 삼아 권력을 다지고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던 정치 권력의 노골적인 개입이 빚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총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영란은행 중심의 튼튼한 국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죠. 이게 훗날 대영제국이 전 세계의 금융과 산업 패권을 쥐게 되는 숨은 원동력이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위기를 통해 국가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1720년 익스체인지 앨리의 그 혼란스러운 열기는 오늘날 화려한 모바일 트레이딩 앱과 SNS 정보망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안에 흐르는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혁신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리스크,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스마트 머니의 이동은 시대를 초월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고 획기적이라고 믿는 최첨단 금융 시스템이나 혁신적인 투자 상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말 혁신적이기만 할까요? 국가 혹은 거대 권력이나 금융의 최정점에 있는 기득권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감당 못할 부채나 구조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현대의 시장 참여자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죽은 기록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거울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